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 시간입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이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말부터 지금 계속해서 지금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청와대 국민청원이 50만 명 넘게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구급차, 응급차를 택시기사가 막아섰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판에 올라온 사건입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회사 택시하고 사설 구급차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사설 구급차 왜 사설 구급차라 말씀드리면 119가 운영하는 구급차가 있고 네. 사설 구급차가 있는 게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설 구급차가 둘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문제는 그 사설 구급차 안에 네. 상당히 위급하신 암 환자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급하게 병원으로 가시는 과정에서 예. 이 둘 사이에 접촉 사고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뒤에서 아마 추돌 사고 같은데요. 병원을 가다가 급하게 가다가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사건이 그러니까 추돌이 벌어지니까 당사자들이 내려갔고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예. 이때 이제 근데 많이 얘기가 됐던 뭐 죽음은 책임진다라든가 아니면 그걸 못 가게 막음으로써 실제로 병원에 도착한 후에 5시간 후에 환자께서 돌아가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 택시기사가 막아섰고 그 실랑이가 꽤 이어졌고 결국에는 그 사설 구급차로는 못 갔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상황이 보게 되면 6월 8일 날 오후 3시 15분경인데 그 강동구 고독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영상을 봤더니 그 택시가 1차선에 있고 그 사설 응급 차량이 2차선으로 갔다가 1차선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마 추돌 옆에서 스친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상태인데 택시 기사분이 차를 막아섰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본인은 응급 차량에 응급 환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확인됐다는 거예요. 응급 차량에 응급 환자가 없으면 그때는 사이렌 안 울리고 가잖아요. 사이렌을 안 울려고 해야 되는데 가끔 네. 사실은 드물게 응급 환자가 없어도 사설 그 응급 차량을 이용한 사람이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가족들도 있고 유족들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확인했단 말입니다. 네네. 그 응급 환자가 있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10분 정도 된다고 그러죠, 교수님. 10분 정도를 못 가게. 아까 말한 대로 죽음 책임지겠다. 119 불러라. 네. 해결하고 가라.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사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갔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골든타임이 지나지 않았나 싶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청원을 했던 거고 네. 그 택시 기사는 아마 초보 얼마 안 됐다는 한 달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어떻든 지금 택시 기사가 막아서 가지고 그 노모가 사망했다 그러면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책임진다고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겠죠. 책임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말 그대로 책임진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법률가분도 계시지만은 예. 그 정도로 내가 확신한다. 사실 여기는 그거는 당신이 이렇게 이제 위급하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반대로 해석하는 법률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 자체는 사실은 좀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얘기를 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사이렌이 울려서 저희가 이제 뭐 사이드미러나 백미러로 이렇게 룸미러로 뒤를 그렇죠. 보면은 뒤에서 이제 막 경광등 막 울리면서 구급차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차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살짝 옮겨가면서 그 차가 차선과 관계없이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기본 아닙니까? 기본이 이것도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거기서 뭐 사설응급차나 뭐 119 차량인지 그거를 확인하고 우리가 비켜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어떻든 간에 그 택시 기사분 입장에서는 예. 자기도 뭐 119에 근무했었다 이런 식으로 그 119 아니더라 사설 응급 차량 했었는가 봐요. 그 말 했기 때문에 그 미치 못했다. 그러니까 사건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추돌 사건의 사람 인명 사고라는 것도 아니고 대물 사고는 별거 아니거든요. 네. 왜?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CCTV도 예.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처리해도 되는데 네. 구태여 그걸 못 가겠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지금 상황은 그겁니다. 사건 처리 자체만 가지고 이 사람이 붙잡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 사람이 버스 운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택시 기사가 택시
기사를 하기 전에 예, 버스 예, 운전도 예. 한 경험이 있었다. 예,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도로 상황이나 사건 처리 상황은 모르는 사람이 아닌 거고 아. 지금 이것은 블랙박스도 있고 사진도 찍어두고 그러면은 그렇죠. 누구가 실이냐 이런 거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네. 그 사건 현장을 보존할 필요는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 잡은 사람이 이유는 잡은 이유 자체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심리적인 문제. 뭐냐면 이전에 본인이 뭐 버스라든가 뭘 할 때 네. 사설 구급차한테 무엇인가 이제 좀 안 좋은 일을 겪은 경험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일종의 보복 심리로 그 행동을 했을 가능성 이거 말고는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본인이 문을 열어갖고 네. 환자가 있는지 확인도 했고 했어요. 네, 네, 했어요. 그리고 사건 처리는 분명히 사진 찍고 블랙박스 확인하면 되는 건데 네. 굳이 그 10분 이상 잡을 이유는 없는데 그랬다고 하는 건 그런 이유밖에 설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0분 이상 그 지체하게 만들었고 게다가 바로 이 사설 구급차를 보내준 것이 아니고 119를 따로 불렀다면서요? 119 부르라고 부산을 했기 때문에 네. 119 불러서 이송을 했는데 그러니까 119를 불러서 119 구급차가 왔고 거기에다 환자를 옮겨 싣고 이송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사설 응급 차량이 사실은 거기에 그 응급 의료원이 탔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예. 그 당시에는 아마 제가 알기에 그 사설 구조 기사분만 탔기 때문에 응급 그 의료원이 타진 않았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119 같은 경우는 꼭 탑승하지 않습니까? 같이. 그렇기 때문에 개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 안 했기 때문에 그 택시 기사가 좀 네. 의심도 하고 또 아니고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든 근데 이 아까 교수님 말 맞다나 틀림없이 확인했던 상태인데 네. 한 상태인데 그 방해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아마 업무 방해로 지금 입건을 해서 조사 중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업무 방해를 넘어서는 형사적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단순히 업무 방해만 한다고 하면은 뭐 형량이나 이런 부분은 기껏해야 뭐 이거 뭐 벌금은 나오겠습니까만은 지금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좀 멀지만은 예. 분명 이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국민청원이 지금 6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60만 또 넘었어요. 넘었답니다. 그랬기 어이구. 때문에 그 이영표 서울청장이 이게 강동수 사건이거든요. 네. 강동수에서는 교통사고 나서 알다시피 교통사고 처리반에서 사건 처리를 하는데 네. 강력반 일개팀을 투입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업무방해죄로 입건을 한 상태로 조사를 하는데 아마 요거를 살인 혹시 미필적 고의가 있나 네. 또 법 하나가 추가되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응급의료원이 있을 때 구조 이송을 방해하게 되면 5년 이하형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요거는 당시에 응급의료원이 안 탔어. 사설. 그러니까 요 부분 적용은 힘들지만 어차피 아까 말씀한 대로 업무방해가 5년 이하 1,500만 이하 벌금이거든요. 네. 때문에 가능은 한데 거기에서 청원이 지금 많고 국민들이 반발도 심하고 막 분노하고 있으니까 아마 강동수에서는 사망한 건 맞잖아요. 피해자가. 피해자 부모님 참.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살인죄 적용을 하려고. 왜냐하면 골든타임 지난 게 그 9분 10분을 지났기 때문에 사망의 결과가 있다고 의료진들이 진술하게 되면 예. 미필적으로 의한 살인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을 좀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JS님께서 기가 막힙니다. 안에 환자가 있는 걸 확인했음에도 못 가게 했다는 건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2867님이 이번 사건 기본적으로 택시기사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설 구급차가 양치기 소년처럼 환자도 없는데 사이렌 울리며 가는 경우가 있었던 것도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상훈 교수께서 지금 이 부분 지적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설구급차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 환자도 없고 아주 일부지만은 이제 뭐 신문에 난 부분은 언론에 난 부분은 거기에 다른 영업 활동을 해갖고 그것도 사실이었죠. 그냥 아주 일부지만은 그런 경우 때문에 근데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택시가 혹시 의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을 간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근데 분명히 확인했지 않습니까? 확인했습니다, 본인이. 그런데도 예. 아니라는 걸 그랬다는 확인했죠. 것은 그건 말도 안 그러니까 되죠. 옛날에 아주 옛날에 연예인들이 무용담 그렇죠. 같은 예, 거 예, 얘기하면서 예, 뭐 부산에서 공연이 있는데 총알처럼 갔다 그랬을 때 꽉 막혀 있는데 앰뷸런스 탔다고 막 이런 거 옛날에 무용담처럼 얘기했던 때가 아주 예전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 사건이 이제 모 연예인이 해가지고 네. 그 이제 SNS 올렸다가 이제 두둑이 맞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런 경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아 근데 설사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저 안에 누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 잘못을 만약에 속이고 했다는 건 경찰에서 잡거나 나중에 누군가 처벌을 하면 그렇죠. 되고 신고해서 처벌하면 되는 거지만 가는 걸 막고 하는 건 어떤 책임을 질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자기가 책임진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고 한 그 녹취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일종의 허세. 그렇죠. 말하자면 진짜 책임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법률가들도 좀 혼란이 온다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허세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형태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아닐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 그러니까 반면에 지금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게 한 가지 전문가들은 그 죽음은 책임이다는 말이 죽을 리가 없다라고 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죽으면 책임진다. 요거는 죽어도 할 수 없다라고 미필적 고의를 보기 때문에 어느 쪽을 보냐 하는 시각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족도 수사를 했고요. 경찰에서 택시기사 수사를 했고 구급차 기사 수사를 했고 또 의료진도 수사를 하는 상황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걸 종합해 보면은 네. 과연 택시기사가 조금이라도 사망에 인과관계 있다. 즉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살인죄로 입건도 가능한 거죠.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처벌을 뭐 제대로 해야 되고 수사도 해야 되고 그 결과가 뭐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뭐 구급차라든가 소방차라든가 이 긴급한 상황에서 동원돼야 될 이런 인력들 아니면 장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확실한 보장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방차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이면도로를 지나갔을 때 불법 주정차된 차량 그거 그냥 무조건 무시하고 갈 수 없다면서요. 그런 그렇죠. 것들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좀 그거는 취해져야 이제 된다고. 개정이 돼가지고 예. 현재는 그 비상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 소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밀고 나가도 예. 처벌을 않는 걸로 알고 그럼 법은 있습니다. 바뀌었나요?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되는 건 미국 같은 데서는 그 비싼 그 외제차가 소방차 앞길을 가로막았다고 그냥 위를 깔고 가도 네. 그 주인이 아무 말 못하게 하는 예. 그런 정도까지는 돼야지 우리 사회 안전의 의식이 높아지는 거지. 사실 우리나라에도 모세의 기적은 많이 나타나지만 그럼요. 요즘 많이 해요. 많이 예. 또 시민분들께서 의식이 발전되셨지만은 좀 높아지셨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제도적으로 좀 정비를 좀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작년부터 계속 이 부분 따라왔고요. 그 경찰이 9개월여간 재수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결과가 최종 나온 거죠. 그렇죠? 14명의 여성을 살해를 했고 9명을 성폭행한 것으로 결론이 냈습니다. 김원배 팀장께서 결론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 경찰에서는 가슴 아픈 사건인데요.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화성 일대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네.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춘재 연쇄살인 바뀌었는데 사건으로. 그 당시에 10건 정도가 났고 또 그리고 막 여러 사건이 나타나던데 범인을 검거를 못했어요. 8번째 사건은 범인을 검거했지만 네. 윤모 씨를 공개했지만 사실은 그분이 끝까지 무죄라고 주장했는데 무기 지역을 받고 나서 석방됐죠. 네. 어떻든 이춘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건의 살인사건과 9건의 성폭행 사건을 본인이 했다라고 네. 자백을 하고 또 DNA라든지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전 우리나라 모든 경찰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볼 때에도 깜짝 놀랐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8차 사건 때 그 경찰들이 엉뚱한 사람을 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이나 그래서 한 8명 정도 검찰 수사관하고 경찰관들이 강금폭행이라든가 직권남용으로 아마 기소가 입건했고요. 네. 기소는 못할 거예요. 입건했고 또 그 초등학생 실종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 건도 이춘재가 한 걸로 판명됐기 때문에 당시에 수사했던 경찰관 2명을 그 사체 뭐 인력이라든지 증거인멸 정도로 해가지고 아마 입건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이 사건이 해결이 됐지만 그 아픔이 상당히 큰 사건인 거죠. 궁금한 게요. 14명만 살해하고 9명만 성폭행한 겁니까? 아니면 더 할 수도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확인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33건, 4건의 이제 성폭행 사건을 본인이 네. 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춘재 스스로가 난 더 했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예.
관련된 피해자들의 진술 거부. 당연히 그렇겠죠. 뭐 그럼요. 굳이 오래전 그거를 예. 그리고 여러 사건 증거의 부실 이 부분 때문에 확인한 것만 9건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성폭행 부분은 사실은 이거보다 한 서너 배 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고요. 살인 부분은 사실은 사체가 나오거나 이래야 되는데 본인이 얘기하지 않은 실종 사건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은 현재까지 확인한 것만 14건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특정 다수의 인물에게 이런 일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이춘재가? 그렇죠. 왜 그랬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적 욕구 해소라고 보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 뭐 일본 전문가든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의 자존감도 내세우고 자기의 그 내성적인 성격이라는 거예요. 이춘재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욕망을 욕구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아시겠지만 14건 모두가 다 여성입니다. 예. 남성은 하나도 없어요. 죄송해요. 성폭행 사건도 35건 말씀하시는데 지금 확인한 게 9건이라는 건데 사실상 우리 형사들이 수사하다 보면 네. 피해자 진술이 있어야 되고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고 예. DNA가 나와야 되고 또 물론 거짓말 탐지기도 태웁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그 프로파일러들의 심의 그 판단도 하는데 네. 이런 문제를 모두 포함해서 하는데 그거에서 증거 확인된 것만 9건의 얘기고 실제적으로 의심가는 건 35건인데 맞죠.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는 타인의 생명이나 그런 걸 전혀 무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내가 보기에는 완전한 사이코패스다라고 보는 거죠. 사이코패스. 그거는 저기 저는 사실 좀 이 남부청장님의 수사 발표에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불만이 왜냐하면은 있어요? 스트레스성 욕구 불만이라고 하는 건 동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배경 요인이죠. 실제로 이제 스트레스 욕구 불만이 아니라 네. 다른 내부적인 어떤 그 동기에 대한 부분을 밝혀내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춘재는 했다고 하는데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네. 프로파일러들의 52차례의 면담을 통해서도 네가 이거 했는데 왜 그랬어라고 했는데 그거는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투사 검사를 통해서 투사 방식을 통해서 추정한 겁니다. 투사 방식이 뭐예요? 말하자면 이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비춰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성 욕구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팀의 판단인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 가려진 동기는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 이건 가학적 성적 살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른데 물론 그건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말한 이춘재가 말한 동생 사망 사건의 충격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회성 부족 이것은 반 이상은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이코패스들은 자신의 동기에 대해서 반 이상 거짓말을 합니다. 만들어요? 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믿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믿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실은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공소시효는 다 지났잖아요. 2006년이 끝난 걸로 끝났기 때문에 그 당시엔 살인 사건이 15년이었거든요. 개정되기 전. 그렇기 때문에 이춘재가 한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의 처제 살인 사건 그건을 무기징역 받은 외에 나머지가 본인이 자백하고 14건의 살인 사건 했다 하더라도 더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무기징역으로 살고 있지만 감형이 되거나 가석방은 어려울 거지만은 처벌할 수는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답니까? 다시 교도소로 부산교도소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교도소에 있는데 본인이 예. 건강을 걱정하고 있고 건강을 걱정해요? 건강을 걱정한대요. 그리고 또 뭐 교도소 생활하는데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피해라든지 남의 그 아픔을 생각지 않고 자기 위주로 나만 잘 되면 좋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격상해가 당연히 있는 사람이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까 교수님 말씀했지만 뭐 잔혹하고 가혹하고 이건 다 좋지만 다른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생각하는 이춘재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거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되는데 지금 무기징역으로 격리시키고 있는 거죠. 이제 보통 사이코패스들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진술을 한 다음에 네. 약간의 심리적인 절벽 상태가 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여태까지 자기가 마음속에 고이 간직했던 자기만의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네. 그것을 수사팀과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환상을 갖게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 혼자만의 판타지를 갖는 상태의 심리적인 절벽 기간이 조금 존재한다고 하거든요. 예. 외국에서 이런 사람들의 연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헛소리를 하거나 약간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경우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아는 경찰 두 분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헤드라인 뉴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까지 갔다 와서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이번 사건 좀 총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이른 시일 안에 집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에게 공천을 주면서 1가구 1주택 서약을 받고 2년 내 주택을 처분하기로 했지만 그 처분 시기를 앞당긴 것입니다. 청와대는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고 최희석 씨가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범정부 신고센터를 만드는 등 경비원에 대한 갑질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번 방안에서 북한을 만나자고 제의하지는 않았지만 남북 간 협력은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송소진 씨입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 공기는 깨끗합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종일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많은 지역에서 나쁨으로 오르겠고요. 또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영서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밤까지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가 30도, 대구 3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내일은 서울도 33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더 심해지겠고 이 더위는 모레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3도입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사고가 있었던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상황인데요. 내린천휴게소 부근 사고 정리는 됐지만 아직 이 일대 2km 구간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좀 더 가서 인제터널 부근은 작업 때문에 정체가 계속되고 있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서안성 2차로에서는 사고가 발생해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차로로 지나야 하는 만큼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 금왕 꽃동네 부근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막히고 있습니다. 남북권인 무안 광주고속도로는 광주 방향 문평 쪽으로 지나실 분들 참고하셔야겠는데요. 문평 부근 1차로에 승용차 단독 사고가 있어서요.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작업 여파가 심한 곳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 북상주 부근이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인 경기 지역 중부 1터널 부근에서도 봉사 때문에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 아는 경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구급차 관련해서 문자가 많이 들어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희라님, 저도 쓰러진 어머니를 사설 구급차로 대학병원까지 옮겨본 적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 차들을 보면서 그대로 어머니 돌아가시는 건 아닌지 내내 울기만 했습니다. 구급차에 소중한 생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더 양보해 주세요. 5639님, 응급 환자 태운 상태가 아니라고 해도 사이렌 울릴 수 있지 않나요? 응급 환자를 태우러 가는 길도 응급 상황이니까요. 빨리 가야 합니다. 일부 사설 구급차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일단은 구급차를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공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춘재 사건 좀 상황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으로 돌아가 보죠. 이게 미제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8차는 이미 구속이 됐고 처벌받았죠. 예, 처벌받았고. 처벌 중이었고. 예. 네. 근데 이게 밝혀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다시 또 이게 밝혀진 거예요? 전체적인 상황은 이제 미제 사건 팀에서 오산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기존의 증거물에
DNA를 그 검사를 하면서 네. 결국은 그것이 이제 수감돼 있는 사람과 일치되면서 그 실마리를 잡게 된 부분이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증거 자료 남아 있는 기록이 보존돼 있었습니다. 증거 네. 자료를 그걸 국가수로 보냈더니 감정하면서 DNA가 나와 가지고 그 DNA가 지금 살고 있는 이춘재의 DNA가 동일하기 때문에 네. 금화프 수사관들이 만나서 설명을 한 거예요. 자백을 봐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여러 번을 부인했는데 증거를 들이대면서 시인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것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즉 화성 연쇄살인 사건 10차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다 범행을 했다. 이렇게 시인해가지고 사건이 커지게 된 거죠. 예. 지금은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실제의 프로파일러들도 걱정하는 거는 이게 실제 14건이 다인가 아니면은 뭔가 혹시라도 사실 경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몇 번이나 재검토를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아마 검토가 많이 됐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윤모 씨 재심 하겠죠, 해야죠. 서울시검에 재심 신청을 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하고 있는 상태고 예. 문제는 이제 이춘재가 와서 증언해 줄 것이냐.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심에 출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8차 사건은 윤모 씨가 처벌을 받고 지금 석방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춘재가 그 사건도 범행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8차 사건에는 DNA가 없어요. 없지만은 그 범행 정황이라든가 그 당시의 상황을 봐서 이춘재가 자백을 했고 예. 또 거짓말 탐지 여러 가지를 되다 보니까 이춘재 사건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 윤모 씨가 재심 청구하게 되면 받아들일 확률이 많은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윤모 씨를 범인으로 몰았던 죄송합니다. 윤모 씨를 범인으로 재종해가지고 처벌했던 경찰도 있을 거고 검사도 있을 거고 물론 재판부도 채무를 명할 수는 없는 상태죠. 왜냐하면 그렇죠.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예. 형을 때려서 무기를 살렸으니까요. 당시에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건이 조작된 것이냐 요건도 조사를 해야 되지만 예. 당시 아까 말한 대로 직권남용이라든지 가혹행위라든지 있었느냐 요걸 또 들여다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또 9차 사건의 초등학교 실종 결국 살인 사건이죠. 그때 왜 그 유해를 감췄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시 형사계장과 관련된 많은 어떤 그 사건을 은폐하는 어떤 것이 왜 그랬느냐 그리고 그 전체적인 전모가 뭐냐 이것도 지금 사실은 다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춘재 사건 자체는 일정 정도 나왔지만은 이춘재 사건에서 파생된 여러 경찰의 잘못된 모습들이라든가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 복구라든가 아니면 나머지 처벌을 못한다 하더라도 백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명칭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화성 연쇄 살인 아니죠. 사건이라고 안 합니다. 네네. 해서도 안 되고요. 네, 그렇죠. 영화까지 나왔고 그 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14건의 살인 사건이 있었고 9건의 성폭행이 있었는데 이걸 그동안 그렇게 이춘재라는 사람에 대해서 경찰력이 갈 수 없었을까? 수사력이 동원이 안 됐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명이 반드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사실 그 당시에 이춘재로서 한 건 맞습니다. 예. 맞는데 범행 현장에 발견된 혈액형 같은 게 DNA는 뭐 그 당시에는 뭐 감정할 수 없었으니까 혈액형 차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혈액형 문제가 왜 틀린 혈액형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을 하다 보니까 배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좀 더 세밀하게 더 철저하게 했으면 싶었는데 당시 1980년도하고 90년대 사이에는 수사 기법도 좀 부족했고 또 국가수의 기술도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상 범인을 처벌하려고 하면 증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증거 네. 자료가 없게 되면은 처벌하지 못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좀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이번에 경찰에서도 시인을 했습니다. 유가족한테도 뭐 잘못을 했고 앞으로는 그일 없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실 거 뭐냐면 1980년대 90년대 사건 형사들 수사 기법하고 그때 수사때 형사들 마인드하고 지금 2020년도의 수사 기법하고 네. 형사들 마인드가 바뀌었다. 옛날 일은 사과하는 거고 다시 또 태어났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무리한 수사라든지 강압수사는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죠. 불편한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이 건 말고는 없을까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춘재 사건이 미제 사건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경찰의 잘못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예. 왜냐하면 1차 사건, 2차 사건이 사실은 비구조화되고 쉽게 잡을 수 있던 사건으로 생각했는데 3차, 4차 넘어가면서 이제는 아주 정교화된 사건으로 변화갈 때 그럼 이렇게 일종의 진화되는 과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제 사건이 되는 거죠. 그 과정을 다시 역추적해 보면은 다른 사건이 없었을 거라는 보장은 없죠.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과거에는 대한- 그랬다고 하지만 예, 예. 지금은 또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어찌됐건 간에 경찰 스스로가 이번 사건을 뒤집고 공개를 했고 공개 여기까지 사과했죠. 네. 왔다는 것은 네. 경찰로서 참 아픈 손가락이지만 또 시원하기도 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가 처리를 했다는 것, 스스로가 밝혔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고. 하나 더 우리 개구리 소년 사건도 있고 여태까지 밝히지 않은 미제 사건도 이 사건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죠. 더 있죠. 그렇죠. 예. 지금 미제 사건들이 여럿 있습니다. 영화화 된 것들 꽤 그것도 많아요. 있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 사건의 백서가 필요한 건 그겁니다. 이 사건이 잘못되는 과정에서 경찰도 잘못을 했고 검사도 잘못했고 그러면 지금 미제 사건 낸 것에 그런 것이 없었느냐? 네. 있었을 수 있죠. 어. 그럼 그걸 바꿔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정확하게 책임을 인정하기도 하고 또 사실 다 드러내고 중요한 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없애야 되겠죠. 된다는 거. 앞으로 지금 미제 사건 전담반 열심히 뛰고 있고 예. 형사들이 대우 각성해가지고 예. 열심히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편에 서 있는 새로운 경찰로 거듭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는 경찰 마치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그리고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